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AI 언어 모델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좀 흥미로운 방법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 언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방식, 다중소스 언어 훈련? 바로 MSLT인데요. 특히 이 방법이 뭐랄까 한국어처럼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언어들의 성능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관련 연구 논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는 간단합니다. 왜 여러 언어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몇 개 언어를 쓰는 게 가장 좋을지, 또 어떤 언어들을 조합해야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걸 알아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I가 어떤 특정 언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의 다양한 언어들, 특히 좀 소외되기 쉬운 언어들까지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언어 수를 막 늘린다고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어떤 언어를 똑똑하게 고르느냐, 그 조합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 언어를 동시에 학습시키는 거, 이게 왜 한 언어만 집중적으로 학습시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어떤 원리인가요? 네. 그 핵심 아이디어는요. 그러니까 모델이 여러 언어를 접하면서 특정 언어에만 나타나는 뭐랄까 겉모습 같은 피상적인 특징보다는요. 여러 언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더 깊은 원리, 즉 언어 불특정적인 특징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여러 종류의 악기를 배우면 특정 악기 연주법을 넘어서 음악의 기본적인 구조나 원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그 모델 내부에서 언어 정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들여다봤더니 여러 언어를 함께 학습시킨 경우, 그러니까 MSLT를 적용했을 때 각 언어의 정보들이 훨씬 더 잘 정렬되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이 관찰됐어요. 네, 전문적인 측정 방식 CKA 유사도 같은 걸로 봐도 단일 언어 학습 SSLT 때보다 MSLT 이후에 언어 간 유사성 점수가 훨씬 높아졌거든요. 이건 모델이 언어들 사이의 공통점을 더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흥미롭네요. 언어의 보편적인 원리를 배운다니. 그럼요. 이왕이면 언어를 많이 투입할수록 더 똑똑해지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뭐 10개, 20개씩 막 가르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연구 결과는 좀 의외였습니다. 사용하는 소스 언어 수를 하나에서 2개, 3개로 늘렸을 때는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3개를 넘어서 4개, 5개 이렇게 더 늘려도 성능 향상폭은 아주 작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경향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었던 거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뭐 들어가는 노력이나 비용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뭐랄까 스윗스팟은 대략 3개 정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양보다는 질,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조합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딱 3개 정도가 최적이라니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3개의 언어는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요? 그냥 세상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들, 데이터 많은 언어들로 고르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시도를 해봤는데 최적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연구를 보면 단순히 데이터가 많은 언어 혹은 그냥 무작위로 고른 조합보다는요. 언어학적으로 다양한 언어들을 의도적으로 고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랭2백 같은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이걸로 언어들의 문법 구조라든지 소리체계 같은 언어학적 특성을 분석해서요. 서로 거리가 먼, 그러니까 좀 다른 특징을 가진 언어들을 일부러 조합하는 전략이 필요했던 겁니다. 언어학적 다양성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다양성이 특히 중요했던 건가요? 문법, 어휘? 가장 눈에 띄었던 결과는요. 바로 서로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를 가진 언어들을 섞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라틴 알파벳을 쓰는 언어, 영어, 독일어 같은 거요. 그리고 아랍 문자 쓰는 언어, 또 한자를 쓰는 중국어.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매우 다른 문자 체계를 가진 언어들을 함께 학습시키는 거죠. 아, 문자 체계요. 네. 실제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조합들을 보면 중국어 GH, 아랍어 AR, 독일어 DE 이런 식으로 문자 체계가 다른 언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효과적일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시스템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과제가 모델에게 언어의 어떤 표면적인 형식 너머에 있는 더 근본적인 정보 처리 방식을 배우도록 강제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언어들만 학습할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일반화 능력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야, 정말 놀랍네요. 정리를 해보면 단순히 언어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한 3개 정도의 소스 언어를 사용하되 의도적으로 문법 구조나 특히 문자 체계가 다른 언어들을 골라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양이 아니라 정말 현명한 조합이 중요했네요. 맞습니다. 효과적인 AI 언어 모델 개발이라는 게 단순히 데이터를 막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또 어떻게 조합해서 언어학적인 원리를 잘 활용하느냐가 성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드네요. 이렇게 언어가 가진 구조적 다양성을 학습하는 것이 AI의 능력을 실제로 끌어올린다면 어쩌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나 특성들이 이런 다양한 언어 구조 학습 과정을 통해서 AI에게 새롭게 심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AI가 단순히 언어 구사 능력을 넘어서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